엄마, 찜질방을 왜 갑자기 파는 거야? 설마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알아?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신경 끄고 내 공부나 해. 안녕하세요.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속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을 위해 끝내 자신을 숨겼던 한 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수의 한 찜질방을 운영하며 자식들의 학비를 책임져온 어머니 유은희 씨. 어느 날 갑자기 찜질방을 팔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 자식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방의 온도를 확인하고 수건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제 삶의 터전이자 자식들의 학비를 책임진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큰 아들 성우는 공무원이 되어 전주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딸 다은이는 서울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찜질방 입구에 서서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아침 운동하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반갑게 웃으며 들어오셨지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찜질방이라 손님들 대부분이 이웃사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찜질방 한켠에는 자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과 다은이가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지요. 손님들이 아들, 딸 정말 잘 키우셨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기 일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다은이는 바쁜 와중에도 카카오톡으로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번 돈으로 자식들 학비를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성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의 반을 벌었고, 다은이도 장학금을 받아서 제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찜질방 문을 닫고 난 뒤 자식들 방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어있는 방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성우가 공부하다 지쳐 잠든 모습, 다은이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찜질방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자식들과 통화하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했습니다. 찜질방을 청소하던 중 갑작스럽게 배가 아팠지만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넘겼습니다. 수건을 정리하고 온돌방의 온도를 조절하며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어느새 복통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건넨 죽도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져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우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몸은 괜찮으신 거죠? 라고 걱정스레 물으면 요즘 찜질방이 바빠서 그런 거야 라며 태연한 척 둘러댔습니다.
다은이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일을 하면서도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구토를 참느라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수건을 개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곤 했지요. 예전엔 가뿐하게 들던 수건 바구니가 이제는 몸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뱃속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찜질방 문을 열어야 했기에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는 갈수록 짧아져만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헬쑥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옷도 헐렁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면 위장이 거부하는 듯했고 물조차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이불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찜질방 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화장실에서 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찜질방 문을 닫고 여수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몸 상태를 설명하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큰 병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단순 위염이나 소화불량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CT 촬영실로 향하는 복도가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검사대에 누워있는 동안 자꾸만 성우와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왔던 병원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20년 전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췌장에 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로 보아 3기라고. 수술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와 다은이, 이제 겨우 자리 잡은 아이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성우, 아직 학업 중인 다은이, 이 아이들에게 제 병은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찜질방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아이들 학비를 대면서 저는 늘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수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바다를 보며 버텼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혼자 버텨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식탁에 놓인 처방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자식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찜질방 벽에 걸린 성우의 공무원 합격 사진과 다은이의 입학식 사진을 보고 있자니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찜질방을 팔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성우와 다은이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병을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아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저를 돌보려 할 테니까요. 처방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항암 치료. 그 말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우는 공직을 그만두려 할 것이고, 다은이는 학업을 중단하려 들 것입니다.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저를 멀리하게 될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이기적인 어머니로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이미 낯설어져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찜질방 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제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연기를. 통장 정리를 하면서 유언장도 썼습니다. 찜질방을 팔고 난 돈을 성우와 다은이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라고, 저를 찾지 말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를 보는 제 마음은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떠나도 덜 아플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늘 그랬듯이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건강을 물었습니다. 찜질방 단골 손님이 전주에 있는 성우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제가 살이 많이 빠지고 안색이 좋지 않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 늙어서 뭘 아프겠어. 이제 와서 관심 가지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 말투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겠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미안하다고, 사실은 많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잘 되라고 찜질방 하면서 고생했는데 나 걱정할 시간에 내일이나 신경 써.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날이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큰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제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다은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고 공부나 해.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겠지. 제가 떠난 후에는 이 선택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겠지. 아픈 것을 숨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제가 떠났을 때 덜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찜질방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다며 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인지.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왜 왔어? 누가 오래? 딸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달려가 안아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매정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라고 말하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일 방해하지 말고 서울 가서 공부나 해.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췌장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딸아이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은이가 가져온 영양제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런 거 사느라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 그 돈으로 공부나 해. 쓰레기통에 영양제를 버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아이의 정성을 이렇게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날 밤 다은이는 결국 짐을 싸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구토를 하면서도 딸아이가 듣지 못하게 소리를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제 병원 진단서를 떠올렸습니다. 찜질방 손님들도 제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항상 웃으며 맞이하던 제가 이제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일부러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소문이 아이들 귀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자식들 사진을 보며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조차 벽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떼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저를 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매매 공고를 내기로 결심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찜질방을 팔겠다는 공고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이곳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저는 젊은 미망인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끝이 날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매 의뢰를 하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개인은 이런 좋은 자리를 왜 파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성우가 전화로 화를 냈습니다. 찜질방을 판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다면서. 하지만 저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매매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찜질방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의 구석구석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자리, 다은이가 피아노 학원비를 아끼려고 혼자 연습하던 장소,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문자로 매일 찜질방을 왜 파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빨리 팔리기를 바라며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몫으로 나눌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씩 돌아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곳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테고, 저는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의 반은 성우에게, 반은 다은이에게, 유언장에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그들이 찾게 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미운 어머니로 기억되더라도 이 돈으로나마 그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폐업 당일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성우가 찾아온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월세로 얻은 작은 단칸방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아냈는지 아들의 방황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원히 멀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결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가로 가서 보니 아들이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 병을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자꾸만 성우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아이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다은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왜 이러시냐고. 눈물이 나서 문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다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였습니다. 딸아이가 허탕을 친 것이 미안했지만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제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 의도대로였지만 그럴수록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면 혼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을 밀어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더 작은 고시원으로 짐을 옮기던 날은 유난히도 춥고 비가 내렸습니다. 찜질방에서 받은 돈은 이미 공증을 끝내고 자식들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가지와 기초 생활용품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것이 마지막 이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얻은 고시원은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어야 했으니까요. 짐을 풀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찜질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자식들과 통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좁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통증을 견디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통증이 심해져서 화장실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을 짚으며 걸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새벽에만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저를 찾아올까봐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는 제 이름 대신 가명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더라도 모른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선불로 넣어준 석달치 월세 때문인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다른 누군가의 한숨 소리, 이런 소리들 속에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성우와 다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의 일상을 더 이상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찾지 못하기를, 그들이 저를 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작은 방에서 저는 매일 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던 날, 아침부터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바닥을 기다시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누렇게 변한 피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사흘에 걸쳐 먹었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면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로 입을 막은 채 토했습니다. 옆방 사람들이 들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지만 1시간 넘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저를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상상은 사치였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할 때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정오가 되어도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빠져서 35kg까지 내려갔습니다. 옷은 걸어다니는 옷걸이처럼 헐렁해졌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고시원 주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입주했던 사람이 맞느냐고 물을 정도로 제 모습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와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도 늘어났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성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다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좋아하던 모습. 하지만 깨어나면 더욱 혹독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한 번은 119를 부르려다 참았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연락이 갈 테니까요. 대신 편의점에서 산 진통제를 한 움큼 삼켰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통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벨소리였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받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제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나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차갑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알려고 해? 효자 코스프레 하지 마. 너희들 인생이나 살아.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미안할 뿐인데, 하지만 저는 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성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딸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마지막 모성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통증을 견디며 누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문도 없는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포기한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통증이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떨어진 머리카락이 흩어진 책상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찜질방 매매 대금의 정확한 금액과 그것을 공증해둔 법무사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성우와 다은이에게 반씩 나누어 상속한다는 내용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통장 잔고와 보험금까지 꼼꼼하게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품 정리를 부탁하는 내용도 썼습니다. 제 옷가지들은 모두 버리라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가져온 사진첩은 두 아이가 나누어 가지라고. 사진첩 속에는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질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병원 진단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제 선택을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의 공무원 합격 사진, 다은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다 쓴 유언장을 읽어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고 이불은 젖어들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자식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성우의 공무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다은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자부심,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방송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공직자로서 내 길을 잘 걸어가렴. 다은아, 내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길 바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 원장은 탁자 위에 잘 보이게 놓아두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찾았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는 찜질방 매매 대금을 공증해둔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제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칠 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던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시원을 청소하던 주인은 203호실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유은희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 없는 좁은 방, 낡은 침대 위에서 그녀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자식들의 사진과 꼼꼼히 쓴 유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생각했던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최후였습니다. 마지막 전화통화가 있고 한 달이 지난 늦가을, 성우와 다은은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수의 한 고시원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서둘러 여수로 내려왔고 고시원 203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습니다. 창문도 없는 단칸방, 낡은 침대, 물기가 스며든 벽지. 이곳이 그들의 어머니가 마지막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기초 생활용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서 발견된 유언장,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던 순간 봉투 안에서 병원 진단서가 떨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제야 두 남매는 어머니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침대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을 찾아왔을 때 문 밖에서 발걸음을 돌린 것이 그렇게 후회되었습니다. 다은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그 고통을 혼자서 견디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찜질방 매매 대금이 공증되어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방 구석에서 발견된 진통제들, 구겨진 영수증들, 그리고 곱게 접혀있던 남매의 사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정리하고 받은 돈을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런 곳에서 홀로 끝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두 남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두 남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다은은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자신을 내쫓듯이 했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텨서 어머니 곁에 있었더라면.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두 남매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아픈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마지막 모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난 겨울날, 성우와 다은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눈엔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두 남매는 이곳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그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성우를 위해 밤늦게까지 찜질방을 운영하시던 모습, 다은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끼니를 거르며 일하시던 날들, 모든 페이지에는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겨진 유품들 사이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모아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밥값을 아끼고 옷값을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찜질방 매매 대금이 남매의 앞으로 공증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유언장을 매일 밤 읽어보았습니다. 이제야 털어놓는 이야기라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란다. 너희가 나에게 전부였기에 내가 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찜질방 매매 대금으로 너희 꿈을 이루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떠나도 너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라는 유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찜질방이 있던 골목 어귀에 작은 벤치를 놓고 매주 그곳에서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유은희 씨의 아이들. 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성실히 일했고 다은이는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문득 어머니가 떠오를 때면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닌 더 깊어진 형제였습니다. 봄이 오고 여수의 바다에는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바다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더 자주 보기로, 더 자주 연락하기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이제 성우와 다은이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남겨진 자식들의 몫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선택을 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야 했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감춘 어머니의 속마음. 그 속엔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나요? 속마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